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아마 포항에서 저의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전체 제목이 아마 영일만 친구 인문학에 철들다라는 그런 제목이고, 그 안에서의 내용은 미래를 여는 환동의 역사 문화도시 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계시는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환동해 안에 있는 그 자연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와 다음 강의 두 개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하고 포항문화재단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선은 우리 환동해 안의 중심이면서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본에서 계속해서 심술궂게 엉뚱한 주장을,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 경북대학교 울릉도 독도연구소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독도에 대한 식물상, 어떤 식물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식물상이라고 하는데, 그 독도의 식물상을 한 15년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은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생물학과 교수이면서 우리 울릉도 독도연구소의 소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천년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국도 최동단이죠. 그 다음에 동도와 서도 및 한 89개의 부속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도의 대한봉, 동도의 우산봉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약 한 460만 년 전에서 250만 년 전에 동해의 중남부에 자리 잡은 화산섬입니다.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섬으로서 말해주는 섬들 중에서 독도, 울릉도, 제주도가 있습니다. 가장 큰 형이 독도고, 그 다음 울릉도고, 그 다음 제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도와 울릉도는 동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커다란 화산 폭발에 의해서 심해에서 불쑥 올라와서 생성된 섬입니다. 그걸 화산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양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육지와 한 번이라도 연결된 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륙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대륙과 한 번도 연결이 된 적이 없는 섬이라는 뜻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도 전체를 문화재청에서는 천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천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니까 1982년에 천년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공개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시마네 현에서 죽도 다케시마의 나라를 지정한 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한테 독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2005년도에 동도 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최고 여기에 있듯이 한 25만 명으로 증가하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조금 감소하다가 지금은 또 다시 증가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독도는 연구를 해야 하는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독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거기에 입도해서 과학적 조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도를 잘 관리해서
후세들한테 우리가 임시적으로 맡아놓은 이 독도를 고스란히 잘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생태적 측면에서 독도의 수용 능력을 벗어나 훼손 및 파괴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독도에 오시는 관광객의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적정선에 오시면 되는데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한 25만 명 정도가 오면 과포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훼손이나 파괴를 막을 수 없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그 생물 주권이죠. 생물, 무생물적 환경에 대한 연구와 보존 대책 및 기술 개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요. 목적은 뭐냐 하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생태계의 변화 및 영향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조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술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독도의 생물상, 생태, 환경 등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내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국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국제 판례냐 하면 여기에 있듯이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요 주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지탄이라는 섬이고 다른 하나는 시파탄이라는 섬입니다. 이 두 개의 섬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서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어떤 주장이냐 하면 근원을 이야기했죠. 네덜란드의 리지탄과 네덜란드를 근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지탄과 시파탄 섬을 조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리지탄과 시파탄 섬에 대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가까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어부들이 어부 활동을 해서 그게 이제 실효적 지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말레이시아의 리지탄과 시파탄 섬에서 해구 보호 활동을 했고 1917년에 법률에 근거해서 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뭐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봤다 그런 뜻이 아니고 17년에 법률에 근거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시파탄 섬에 대해서 바다 거북의 보호를 위한 거북 보존령을 발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두 개의 나라가 자 그러면 우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실효적 지배를 한 나라가 어디냐? 라고 물으러 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일본이 이제 늘 우리 독도를 가지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독도 식물사항을 저는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울릉도 독도연구소에는 한 10여 몇 분의 교수님과 그에 따르는 연구원, 그 다음에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한 50여 명의 연구진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독도에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 식물들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저희들 한 15년간 조사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가 독도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명확히 밝히고 변화를 장기 모니터링한다, 추적 조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물상의 구성 및 비교를 하고 어떻게 수입되어 왔는가를 본다. 그 다음에 식물상의 훼손, 외래종 유입, 다른 생물들 사이의 관계 등을 규명하는 일을 함으로 해서 건전한 독도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존 기반을 제안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들이 이제 본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곤란하다 해주세요. 그 중에서 뭐 가장 우리가 뜻깊게 생물 보호에 기여한 것이 뭐냐 하면
바다제비 날개를 잃다라는 KBS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쇠무릎비를 우설이라는 식물에 그 바다제비가 날개짓을 하다가 어린 날개짓 이제 깨어나서 어린 날개짓을 하다가 그 쇠무릎의 열매에 걸려버리면 거기에서 헤쳐나지 못하고 굶어 죽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에 최소한 100여 마리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재청이나 다른 관계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 바다제비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조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경로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일이 독도에는 거의 가파른 절벽, 기암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옛날에 사람들이 사용되던 요 길들을 쭉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의 조사 일정은 여기에 있듯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까지 약 한 37회, 그 다음에 총 60일의 현지 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독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보자 해서 금방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사전 허가를 받더라도 바다가 허락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울이라든지 큰 높은 파도라든지 풍랑이 오게 되면 결국은 독도에 입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도별 조사에서는 봄, 여름, 가을을 최대한 4회 정도, 3회 이상은 간다. 최소 안 될 때는 최소 이틀이라도 간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같은 것들 해서 저희들이 월별 조사를 했는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꽤 많이 조사를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 현지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어디 갔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없어졌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에 독도의 서도에 우리가 내려서 어민대피소 김성도, 과거에 고 김성도 이장님이 사시는 어민대피소에 내려서 연구진들이 이 가파른 서도의 정상길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꽤 많이 정비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아주 험했습니다. 험해서 이 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역시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독도의 식물상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연구를 했느냐, 조사를 했느냐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사진 5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느 분이 조사를 했을 것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몇 분일까요? 예, 답은 5번입니다. 1번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안용복 장군 동상, 그 다음에 2번은 고 김성도 씨와 부부, 그 다음에 3번은 독도 의용수비대의 홍순실 대장님, 그 다음에 4번은 저도 살짝 깨어나놨습니다. 저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독도의 식물상 제일 처음 가서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과학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제일 처음 가서 했느냐, 누가 연구를 제일 먼저 했느냐 하는 거예요. 독도에 제일 처음 발을 디뎌가지고 독도에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처음 보고를 하고 조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5번에 계시는 고 이영로 교수님께서 독도에 몇 종의 식물이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히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 경로는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도에 그러면 도대체 사는 나무는 있느냐, 아니면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없이 풀만 되어 있느냐, 무지 우거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나무가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가끔 이게 이제 독도가 바위냐 섬이냐라고 논쟁을 할 때에 가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생하는 나무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생하는 나무가 있느냐, 독도에 사는 나무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섬괴불나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과거에 심었는 식재한 나무가 되겠죠. 섬괴불나무니까 울릉도 특산식물입니다. 이것을 이제
울릉도에서 가져와서 막 식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섬개불나무고 잎으로 되어 있고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나무 밑둥치는 이렇게 되어서 한 20년 정도 된 그 정도의 큰 굵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거의 말라 비틀어져서 잎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에서 누가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거의 이제 고사했다. 독도라는 곳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목이 이제 곰솔입니다. 독도에서 멸종된 곰솔, 소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멸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록된 것으로 남아 있고, 이 밑둥을 잘라보니까 나이테는 한 10여 년 된 것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독도에 정말 자생하는 나무가 없느냐라는 것을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한번 봤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동도의 정상부에 있는 천장굴입니다. 천장굴인데 천장굴, 독도 정상에서 이쪽을 보면 천장굴 이쪽을 보면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름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가서 누가 심었겠습니까? 심을 수는 없습니다. 자생한 거겠죠. 이 자생한 나무가 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멀리서 보고 실질적으로 가서 이 나무를 조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지금 이제 꽃이 좀 피고 열매가 다 맺으려고 하는 사철나무였습니다. 사철나무를 저희들이 갔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울릉군의 산악대장, 그 다음에 정경중 울릉군의 소방대장, 소방대원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여기에 현장에 직접 올라가서 이 사철나무를 채취를 해와가지고 이것이 이름을 뭔지 이렇게 알았던 겁니다. 사철나무를 갖고 와서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철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마 식재된 사철나무의 식재된 곳을 우리가 사진을 촬영했고요. 이와 같은 나무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초본도 많이 있습니다. 한 50여 종의 초본이 있는데 풀이겠죠. 풀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와 같은 동도에 내려서 이렇게 울릉 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이 장소 위에 바위 위에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식물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땅채송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땅채송화라는 식물은 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결국은 뭐냐 하면 바위에 붙어서 하는 이런 식물이기 때문에 개척자 식물이라고 생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위 위에 붙어서 다른 식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틀을 마련해주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땅채송화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울릉도에 자라고 있는 섬초롱꽃이 되겠습니다. 섬초롱꽃은 요 서도의 정상부 밑에 조금 내려오면 거기에 있습니다. 섬초롱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울릉도에 꽤 많이 있는 쑥입니다. 쑥 쪽인데 바닷속에 자라는 쑥이니까 갯제비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김성도 집 옆에, 김성도 이장님 집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 사진은 바로 이제 서도에서 동도를 바라보며 자라고 있는 해국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울릉도 특산식물인데요. 울릉도 특산식물인데, 이 특산식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섬기린초가 되겠죠. 이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식물인데 이제 이 식물은 우리가 여기서 녹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녹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까 제 섬제비쑥의 갯제비쑥에 기생해서 자라는 기생식물입니다. 기생식물, 기생한다 하는 식물이죠. 그러니까 숙주에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받아서 서식 자라고 있는 그런 식물이 되겠죠. 그다음은 이제 번행초라는 식물입니다. 번행초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은 결국은 이제 여기에 뒤에 나오는 열매를 보시면 여기에 나중에 열매가 되어서 아주 단단해져 가지고
결국 이거는 이제 해류, 바닷물에 의해서 분산되는 그런 식물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예쁜 술패링꽃도 있고, 그 다음에 갯가치 수영, 바닷가에 자라는 가치 수영이 있고, 요 갯가치 수영도 보시면 이와 같은 열매가 여러 개 쌓여있기 때문에 종자가 여러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 해류에 의해서 분산되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15년 이상 조사한 걸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우리가 독도 식물의 인벤토리라고 그래서 이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1번부터 8번까지는 누가 조사를 했고 어떤 식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도깨비 쇠고비라는 것은 결국은 전부 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깨비 쇠고비, 울릉도에 있는 유일한 고사리 양치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끔 이제 독도에 미기록종이나 이제까지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종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주 이제 가지도 못했고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기록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기록종이라는 것은 울릉도에는 추산숙부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독도에 없었습니다. 독도에 처음으로 추산숙부쟁이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미기록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기록종을 기록을 해둬야 뒤에 후학자들이 이런 게 기록되었구나, 이런 식물들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참외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거는 우리가 보통 똥참외라 그러죠. 아마 부식으로 들어왔던 참외를 먹고 종자가 지하수 수채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발화해서 자라서 참외가 맺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장에 털로 들어온 참봉둥사리, 그 다음에 율무숲, 또 그 다음에 미나리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사이에는 토마토, 그 다음에 강아지, 풀, 산달래도 있었고요. 2008년, 2017년에 둥근잎 나팔꽃, 추산숙부장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기록을 해둬야지 언제 어떻게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전부 표본으로 경북대학교의 생물학과의 표본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추산숙부장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관석 식물상을 보면 독도에 한 15년 이상 조사해 봤더니 이 정도 식물이다. 한 48분류군이 들어와 있다. 68분, 미안합니다. 68분류군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몇 분류군요? 한 68분류군 정도 있다. 독도에 그렇게 식물이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독도에 그래도 식물 68분류군 산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특산 식물이 있습니다. 섬개불나무, 섬기린초, 섬초롱꽃, 추산숙부장이는 한국 특산 식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조금 이게 중요한 식물이다, 식물 구계학적으로 봐서 아주 분포가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생식물 중에 초종용, 그 다음에 왕호장근, 그 다음에 김의 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큰 두루미꽃,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 구계학적 특정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17년, 2018년 현재, 지금 2020년 이제 새로운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68분류군. 계속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죠. 조금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목록 추가가 26분류군.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아까 제 곰솔처럼 독도에서 완전히 멸종되면 없어지겠죠. 없어지니까 사라지는, 목록 삭제하거나 아니면 오동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동종이라는 것은 혹시 제 이름 처음에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박재홍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증을 보시면 저하고 얼굴 비교해서 저 친구 박재홍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인정을 해서 야구선수 박재홍이네, 아니면 옛날에 가수 박재홍이네,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오동정이라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제 식물 분류학자들도 자기들의 전공 분류군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 지나가면 상당히 동정하는데 많은 공부를 해야 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에 여기 보면 물피라든지 소리쟁이, 쇠무릎, 참억새, 초정용, 수산수부쟁이 등은 독도에 있는 이런 식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조사를 면밀히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조종 분석을 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뭐냐 했을 때 2018년에 68분류군을 해볼 때에 제일 많은 것이 백과입니다. 대부분 백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게 국화과입니까? 이런 것들의 종류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기타네요. 기타가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국화과나 백합과나 마디풀과나 석죽과 등이 높은 출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종자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종자가 익었을 때 우리가 채집을 해서 비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진을 찍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고 요거는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해부 현미경과 주사 현미경을 동일했을 때에 우리가 미처 이 미세 구조를 알면 쉽게 동정할 수 있는데 미세 구조를 알지 못하니까 동정이 맥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소리쟁이, 참소리쟁이, 그 다음에 가는 갯능쟁이, 갯능쟁이, 그 다음에 쇠무릎, 털쇠무릎, 그 다음에 여기 있듯이 이제 반가지똥, 큰 반가지똥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 실제적인 예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했을 때, 요 앞에 있는 것이 반가지똥이고, 뒤에 있는 그림이 큰 반가지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종자에 가로 주름이 있다. 이렇게 가로로 주름이 있는 거예요. 주름이 이렇게 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잇몸의 기부 같은 경우 종자에 주름이 없습니다. 매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끈하게 되면 큰 반가지똥으로 이렇게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 그러니까 독도에는 대부분 유입돼 들어오는 식물이 때문에 애초부터 바닷가에 화산섬이니까 식물이 없다가 그 유입된 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하면 바람에 의해서 들어왔을 거다. 아니면 동물이 운반했을 거다. 아니면 바다에 바닷물이 운반했을 거다. 아니면 인간 활동에서 운반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동물이라는 건 주로 뭐 새 종류가 되겠죠. 새나 다른 새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겠죠. 새에 대해서 운반되어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는 글에 이제 계속해서 15년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중점조사 구역을 설치해 놔놓고 이 9개소의 동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동도에 설치해 놔놓고 그 다음에 장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 2013년도에 울릉군에 제안을 해서 독도 산림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보듯이 이제 보리밥나무, 사철나무, 잘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그 다음에 섬개불나무를 식재해서 어떻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13년에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2017년 4년쯤 지나니까 꽤 많은 식물들이 이렇게 올라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식재된 개체의 관리뿐 아니라 환경 및 이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까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노?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알고 싶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독도 식물상을 정립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추가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동정, 동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동정이 틀렸을 때에 이제까지는 분류학자들이 독도에 자라는 빗자루라는 식물을 전부 빗자루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림대학교의 김영동 교수님께서 아니야 이거는 DNA를 조사해 보니까 노간주 빗자루라고 독립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독도에 대해서 빗자루라고 동정했던 것이 전부 이름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노간주 빗자루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 관찰로 알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이제 큰 반가지똥을 발견했다, 뭐 개미자리를 알았다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진 분류군, 7분류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솔, 무궁화 등은 식재 후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하고 참외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건영종과의 비교 연구 필요한 데에서 분류군이 있는데 앞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독도 식물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 연구가 필요하고 양질의 재료 확보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 우리 여러 가지 동정하는 방법들이나 종자를 보거나 DNA를 사용하거나 해서 그런 이제 식물을 이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노간주 빗자루하고 빗자루인데 노간주 빗자루는 여기 보시면 소화경의 길이, 요 화경의 꽃에 붙은 화경입니다. 이 화경이 조금 2배가량 길다는 빗자루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해서 했는데 옛날에는 이걸 같은 거라 뭐 분류를 크게 뭐 쪼갤 필요, 세분할 필요 없다, 뭐 같은 거다라고 했는데 DNA 조사를 해보니까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간주 빗자루하고 빗자루는 완벽하게 2개의 계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간주 빗자루가 독립한 종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열매가 있습니다. 정확한 종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독도에서 뭐 빗자루라고 인식해오던 것을 노간주 빗자루로 증정을 했는데 배 안에 분포한다. 그 다음에 소화경의 길이가 2mm 정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 또 뭐가 있느냐 방금 나왔던 DNA의 조사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계통군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노간주 빗자루로 독립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니터링 왜 하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울릉도 독도의 초종용이라는 식물인데 아까 기생식물이라고 그랬죠. 형태 변이와 지리적 분포 양성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종용이라는 것은 희귀식물로 집대 및 개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독도 초종용은 갯제비숙 뿌리 기생을 하고 여기에 독도성 한반도 집단과 달리 털이 없는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논문을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모니터링을 하는 게 왜 모니터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런 이제 변화상을 관찰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2015년 8월에 8월입니다. 2015년 8월에 이런 우리가 14년 8월에 심었고 2015년 6월에 좀 잘 자랐고 2015년 8월에 가니까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태풍 고니가 왔습니다. 태풍 고니가 오니까 이 독도에 태풍이 오면요 정상부까지 바람이 올라갑니다. 정말 뭐 밑에 자갈이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소동이라고 하는데요. 태풍 고니가 오니까 바닷물이 막 올라가서 식재된곳까지 올라가서 바다가 쳐가지고 완전히 바닷물을 먹어가지고 황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완전 죽은 줄 알았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다시 한 번 지나갔으니까 아마 이게 연속적으로 두세 번 왔으면 아마 거의 생존이 어려웠을 건데 한 번 지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2016년도 8월에 생육 상태가 양호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도와 같이 좁은 지역의 식생과 식물 분포 양상은 단발성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간 다각적으로 관찰해야지 정확한 결과를 양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래종 모니터링과 관계가 있습니다. 독도의 봄에 가시면 우리가 갓김치하는 가치입니다. 가치 엄청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웬 독도에 웬 갓이 이렇게 많으냐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봄에 가면 완전 노란 갓밭입니다. 갓김치를 만드는 갓의 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가 유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등대를 지키는 분들이나 뭐 해양 경찰에 계시는 분들이 야 이거 조금 우리가 신선한 야채가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갓을 가지고 왔다가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버려서 이렇게 독도 전체가 갓으로 이루어진 가느김치를 담는 갓밭으로 되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외고 튀어나와서 자란 게 되겠죠. 방울토마토 마찬가지입니다. 호박 이 있습니다. 호박은 재작년인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등대에 계시는 분이나 문화재청에 이야기해서 야 호박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박이 퍼져나가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호박이 계속해서 퍼져나 물론 먹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사거리가 되면 좀 좋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독도 호박밭대다.
독도 무궁화밭대다 하면 조금은 괜찮은데 국화꽃이니까요. 그런데 독도 호박밭대다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박은 미안하지만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도 가끔 보여요. 파는 뭐 그렇게 번져나갈 염려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소수를 조금 주의해서 그걸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식생,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독도의 원식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래종을 우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무릎과 바다제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새무릎의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이제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바다제비가 여기에 걸려서 결국은 이게 열매에 걸려서 이게 굶어 죽는 게 되거든요. 굶어 죽는 것이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독도에 살고 있는 새무릎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외래종 제거 사업,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바다제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무릎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진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바다제비 날개 델타에서 2007년도에 KBS 환경 스페셜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제언으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도를 우리 포항시에 계시는 영일만 친구 여러분들께서도 독도에 대해서는 쭉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독도를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독도를 모니터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독도의 생태계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작은 외부의 유입에도 생태계의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 독도 생태계의 부정적인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목적으로 독도 정상까지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우 독도계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역시 연구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선착장에 우리가 내렸을 때에 혹시 먼지털이기나 여건 등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육지에서 가져가는 흙, 식물 종자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는 주재원들, 장기 체류자들을 대신해서 생태교육을 시행을 해야 되고 독도 생태보호 및 방문자들을 교육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소에서는 이 아름다운 우리 최동단에 있는 독도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장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모니터링을 해서 후손들에게 아주 아름답고 그 다음에 잘 생태학적으로 우수한 그런 환경을 마련해서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에 계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민들께서도 독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독도를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한 40분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울릉도에 대해서 울릉도가 갖고 있는, 저희는 식물학자이기 때문에 식물에 관계되는 울릉도의 특산 식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세계 자연유산에 한번 등재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 5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결과를 계속해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